강사님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시고 사상체질의학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김지영 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의사 김지영입니다. 오늘 어르신들 뵈니까 제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제가 너무 좀 어려 보이죠. 사실은 지금 아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의사가 된 지도 10여 년이, 이제 14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일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아버님, 어머님께 건강에 대한 조언을 드린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르신들께 재밌게 그렇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면요, 진갑잔치를 하셨는데 제가 형제들이랑 또 손주들이랑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님 오래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얘야,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요즘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여자분들은 80세까지 사는 걸로 평균 나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남자분들은 73세까지 예, 사시는 걸로 나오고 계십니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배가 거의 70세, 65세, 70세 이렇게 되실 텐데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해도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고 굵게 살고 싶어하는 게 다들 욕심이시잖아요. 특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몸은 한 40이나 60쯤 되면 자연스럽게 많이 늙어져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무럭무럭 한 23살까지는 자라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노화 현상이 좀 일찍 옵니다. 그래서 한 25살 정도 될 때부터 우리 몸에 있는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심장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닌 게 이제 한 40, 50, 60 정도 되면 이제 몸이 많이 늙어서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질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될 것이 참 걱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생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원도 많고 지나가는 한의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의사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몸은 자꾸 아픈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성인병이 많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 조직들 여기 뼈가 있는데 이런 뼈들도 이게 20살 때는 이런 뼈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아버님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런 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5살 때부터 이 뼈들이 짜부러들기 시작해서 뼈 사이에 있던 이런 물렁물렁하고 방석같이 쿠션 기능을 해주던 디스크들도 혈액 공급이나 물 공급을 못 받아서 뻣뻣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척추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내가 키가 꽤 됐는데 지금 키가 꽤 작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뼈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뼈가 줄어들게 되면 뼈 주위에 있는 이런 신경이라든지 근육들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깨가 결린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통증 질환을 많이 겪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지만 달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 수명이 긴 이 기간 동안 살면서 가능하면 젊고 기운차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 생활 습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고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의 병하고 지금 병하고 좀 많이 다른데요. 우선 건강하려면 요즘 병들이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10년 정도, 그리고 30년, 50년, 80년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병의 그 정도를 비교해보면요. 예전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 천연두, 디프테리아, 콜레라 이런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이 정도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장병,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걸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위생 상태라든지 의료가 발전하면서 이 균에 대라서 죽는 거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렇지만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망한 율은 예전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의료기술도 많고 의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성인병이 늘어나서 우리가 빨리 고통받고 죽게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인병은 약으로만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의 기술이라든지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로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주위를 보면 중풍도 그렇게 많고 당뇨병도 많고 고혈압도 많고 암도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을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과거에는 정말 고령의 그 노년층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들이 나타났지만 이게 점점 젊어져서 40대도 나타나고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애들도 소아당뇨병이라든지 소아암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이 유발하는 질환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성인병을 다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버님 연령대에서는 이제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이제 통증들일 거예요. 나이가 조금만 굳으면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막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관절도 아프시고 어깨도 뻐근하고 이제 이런 질환 증상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이런 대부분의 통증 질환도 보통 근육이 약화돼서 골뼈도 약화되고 근육이 약화돼서 나타나는 성인병의 한 둘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은 우리 척추를 제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아버님들 건강유지, 어머님들 건강유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척추 모형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제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한테 중심은 척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머리에 있는 뇌에서부터 이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신경들이 나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이든지 오장육부로 들어가서 기능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척추가 높아야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도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실 때 소화제 먹거나 해도 안 될 때 등을 한번 척 쳤더니 꺽 하면서 속이 좀 편안해지시고 소화가 좀 내려가는 경우 있으시죠? 그거는 바로 흉추, 등뼈에 있는 오분신경이 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등을 침을 맞거나 마사지를 해가며 두드려줌으로써 그 위로 가는 신경이 편안하게 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건강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쁜 자세를 가지지 않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우리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집니다. 뭐 글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뭘 할 때도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지게 되면 이 목뼈가 원래는 이렇게 앞쪽으로 C커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눈이 앞에 이렇게 달렸어요. 여기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그러면 보통 목뼈는 이렇게 앞쪽으로 C커브를 그려줘야 이 목에 있는 뒷덜미에 있는 근육들이 편안해져요. 근데 눈이 앞으로 달렸기 때문에 우리 항상 앞으로 숙이게 되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을 별로 일상생활에서 하지 않으시면서 그 뒤에 있는 근육들이 자꾸 약해지시게 되면 이 목 커브가 일자형이 되어버리세요. 예. 우리가 뻣뻣해서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유연하신 게 가장 이제 몸에 좋은데 뻣뻣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근육들이 굳어서 이유는 없는데 자꾸 뒷목이 결리고 어깨가 아프고 등짝이 막 쑤시고 그리고 머리까지도 아프시고 그럴 때 병원에 가보면 그냥 뭐 디스크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그런 병도 안 나올 때는 대부분 목이 일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이 변하시면 이 어깨, 머리, 팔 이런 데까지도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평소에 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목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가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끄떡끄떡. 예.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목이 일자가 안 되거든요. 항상 그래 이렇게 누구 이야기는 그렇지 이렇게 맞장구도 좀 쳐주시고 하면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유연해지고요. 그리고 목뼈에는 혈관이 없어서 이게 항상 물 부족, 혈액 부족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면 이 물이 들어가고 혈액이 들어가서 디스크가 여전히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가 돼요. 목을 끄떡끄떡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손을 깍지를 끼셔서 뒷목에다가 좀 대주시면서 목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손가락 펼치시고요. 가운데 손가락 펼치시고 뒤에 좀 펼치셔서 앞뒤로 옳지 하시면서 몸을 목이 C커브가 되면 지금 어깨 결리는 거나 이런 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목을 통해서 우리 머리 쪽으로 뇌 혈관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목에 있는 근육들이 부드러우셔야지 보통 걱정하시는 중풍 질환은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뼈에서 머리로 혈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이 삐뚤어져 있다든지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굳어 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을 누를 수밖에 없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지 않으셔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머리가 아프시고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한방에서 양생법이라 그래서 어떻게 몸을 편안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에서도 꼭 기록이 되어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크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겠지만 사실 목이 편안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허리가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허리 부분은 양쪽 다리하고 허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그 골반뼈를 형성하면서 제일 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허리는 유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살, 4살 애들 보면 정말 유연하죠.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데 뭐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떨어지는 게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끄러운 게 있어도 빨리 중심을 잡으셔야 하는데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중심을 못 잡으시고 자꾸 엉덩방아를 찌으시거나 자꾸 삐거나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우리가 길러주기 위해서 플라우프 운동. 허리는 이 수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허리를. 또 훌라후프 하시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또 과욕하셔서 크게 돌리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크게 돌리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돌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앉아 계시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혹시 허리에 걱정이 좀 되는데 허리의 디스크는 앉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앉아있게 되면 체중이 위에서부터 허리 3, 4, 5번 척추에 계속 쏠리시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빠져나가시게 되고 이 관절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래서 꼭 혹시 50분 되셨나요? 앉아 계신지 어르신 분들 되셔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렇게 허리 좀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어나셔서 허리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래서 505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보면 수업을 1시간 반 하는 수업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40분 수업하고 10분 꼭 쉬게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50분 수업하고 꼭 5분, 20분 쉬게 하죠.
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없습니다. 하도 이렇게 쫄랑거리고 다녀서. 그래서 가능하시면 허리를 자주 움직여주세요. 반대로도 좀 움직여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건강하시라고 한번 일어나서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허리를 한번 움직여주시고, 예, 또 다리도 한번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린애들 보면 그 양기라고 해서 기운이 전부 다 다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명상, 변화상 어릴 때는 양기가 하체에만 있어요. 그리고 20대쯤 되면 생식기 쪽으로 오고 이게 이제 점점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5, 60대 되면 입만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해지고 안에 다리에 힘이 없는 게 바로 노인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다리가 자꾸 골아가죠. 배나 가슴은 커지는데 상체는 실해지는데 보통 하체는 자꾸 골아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양기가 이제 날리면서 하체는 힘이 없어지고, 네, 이 밑으로 혈액이 내려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의사입니다. 다리가 의사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의사 찾지 마시고 많이 다리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뜨거운 물에 반신욕 요즘 뭐 많이 인기인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반신욕 굉장히 좋습니다. 하체에 힘이 없고 이제 생식기 쪽으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에 따뜻한 혈액을 자꾸 목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체에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그냥 누웠다가 벌떡 안 일어나셔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다리의 근육이나 관절이 이제 뻣뻣해지셔서 일어나서 중심 잡기가 어려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침상에서 일어나실 때도 발딱 일어나시지 말고 누운 자세에서 자전거 타기,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이렇게 유연성 있게. 그리고 발목도 좀 당겨보시고 밀어보시고 당겨보시고 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좀 워밍업을 시키고 준비 운동을 시키고 일어나셔야 또 내리서면서 아이고 무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세요. 네, 그래서 유연성이 지금 연령대의 어르신한테는 가장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문제는 뻣뻣해지는 게 문제예요. 뻣뻣해진다는 게 뭐냐면 딱딱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든 혈관이든 피부든 젊을 때는 이게 보들보들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문제는 뻣뻣해지는 게 문제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는 무릎 굽히고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으셨죠. 근데 지금은 굽혔다 폈다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허벅지 뼈가 있고 여기 종아리 뼈가 있고 여기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관절이었어요. 고무줄이 드라마 똑같은 놈. 인대라고 하는데요. 고무줄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어요. 문 잠가. 그래서 잘 늘어나시고 유연성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고무줄이 꼭 철사가 뻣뻣해지시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뻣뻣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들보들 하려면 혈액이 가셔야 돼요. 혈액이. 피, 수분. 그래서 우리 몸에 무릎에 수분이나 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유연하게 체중도 받치시고 걷기라든지 이럴 때 통증도 생기지 않으시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뭘 하세요 여기다가? 무릎에다가 보통. 무릎 아프지 말라고. 찜질 하시죠, 찜질. 예. 그 찜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피부에서 따뜻하게 해주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서 아버님이 드신 음식, 어머님 드신 뭐 좋은 영양가 있는 것들이 무릎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혈관을 확장시키려면 찜질이 굉장히 좋죠. 특히 팔은 안 써도 되지만 다리는 우리가 안 쓰고 살 수가 없거든요. 뭐 어디 화장실을 가더라도 걸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릎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무릎이 뻣뻣하지 않게 하려면 유연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유연하게 하려면 충분히 이 고무줄처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에서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바로 찜질이세요. 따뜻한 물찜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 체중을 이렇게 싣고 움직이시기 전에 아까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라고 하신 게 이 근육들을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근육 자체가 피를 끌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혈액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피. 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걷거나 체중을 실을 때도 여기에 이제 완충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통증이 생길 확률이 적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찜질을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 보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이든 이 정도 다리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거나 다리를 좀 장난을 치시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무릎이 갑자기 아파져서 꼼짝도 못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중풍이시죠. 제가 그 한의사가 되고 나서 실은 그 관내에 있는 동서한방병원에서 한 3년 정도 그 다른 한의사들이 좀 보지 못한 중환자분들, 그리고 중풍 환자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분들 아파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중풍이라는 게 그 당하신 개인한테도 문제지만 가족들한테 미치는 슬픔이 정말 크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하지만 아마 지금 어르신들 주위에 한두 번 혹시는 본인이 경험하신 분이 꼭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풍에 대해서는 정말 생기면 후유증이 생기니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뼈저리게 이제 제가 느끼게 돼서 중풍을 예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중풍이라는 게 바로 이제 머리에 있는 혈관이 문제가 생기시는 거죠. 뇌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만한 덩어리가 꽉 막아버려서 이쪽 피가 안 가면 이쪽이 이제 갑자기 죽어버리죠. 오른쪽 뇌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왼쪽 수족이 말을 듣지가 않고 또 왼쪽 뇌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에 수족이 말을 듣지가 않게 되죠. 그리고 심하면 숨도 쉬기 힘드시고 뭐 삼키기도 어려우시고 말씀하기도 힘드시고 의식도 일시적으로 잠깐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 뇌의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면 피 속에 이런 덩어리가 없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그래서 피를 맑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생겼어요. 피를 맑게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피를 맑게 하려면 우선 피에는 먹은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식.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여기 있는 영양가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숨을 쉬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 피가 탁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숨을 잘 쉬어주면 피가 탁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건강하게 중풍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이 안 오게 사시려면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어떤 걸 먹을 건지.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숨을 쉰다는 건데 숨을 잘 쉬려면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가 운동을 해야 평소에 숨을 쉬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몸 안에 잡아놓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 속에 영양가 있는 것들이 가려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나이가 수명은 늘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라는 거. 그 두 가지로 사실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제일 문제는 식사에서 문제는 아마 입맛이 없는 걸 거예요. 그죠? 아니면 먹기는 하는데 속에서 안 받아주시고 더부룩하고 헛배가 부르고 빵빵하고 이렇게 오래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연령의 위는 사실 아주 어린이의 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약해져 있어요. 똑같이 내가 20살 때, 30살 때 먹던 딱딱한 음식이나 술이나 또 고기나 뭐 대충 이렇게 짜고 맵게 자극적으로 한 음식들이 들어오면 지금 위가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이제 제가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선 잘 드셔야 돼요, 세 끼를. 그래서 혼자 계시다고 아니면 누가 안 챙겨준다고 안 드시면 우리 몸은 아침에 먹은 거 가지고 12시까지 쓰고요. 점심 때 먹은 거 가지고 한 5시, 6시까지 쓰고 저녁에 드신 거 가지고 잘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주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안 낫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세요. 그래서 어머니도 오늘 그냥 제 강의한다고 오셨는데 항상 제가 아침에 바쁘다고 나가려고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 모든 이제 실험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를 자꾸 거르다 보면 한꺼번에 과식을 하시게 되세요. 아침 좀 대충 먹고 점심 좀도 살짝 먹고 하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배가 부르게 드시게 되는데 사실은 저녁에 배가 부르게 드시면 절대 숙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 소화해야 될 음식들이 고득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푹 잘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자는 동안에 항암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밤 10시부터 해서 자정해서 1~2시까지 이때 자고 있는 사람의 몸과 그때 깨어있고 아니면 푹 자지 못하는 사람의 몸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 그때 우리 몸의 모든 암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시간대에 나오기 때문에 저녁을 가볍게 드시고 그때 소화 잘 된 상태에서 숙면을 취해서 항암제를 몸 안에서 유도를 하는 거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가능하면 아침 황제같이 예, 점심 공주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이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아침에 입맛이 없죠. 네, 그리고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운동을 좀 시켜줘야지 먹으실 수 있고 흡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위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체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혈액들이 돌고 위장이 좀 움직이고 내장이 움직이셔야 아침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마련을 하셔야 되지만 또 입맛이 좀 땡기셔야 맛있게 만나게 아침을 드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할 수 있는 체조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편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손은 붙여주시고 왼쪽 손은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치시고요. 이쪽 손으로는 땅을 밀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꿈치를 쫙 올리시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주무시는 동안에 이 배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위장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서 발딱 일어나면 좋지만 이제 좀 체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으면 이게 발딱 안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밥상을 차려놔도 그렇게 맛있게 안 먹어져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미 아직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체조를 통해서 이 복근을 움직여주면 아무래도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사,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위랑 식도암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정정하시지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이제 음식을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3끼를 먹되 가능하면 짜지 않고 맵지 않고 뜨겁지 않은 음식. 그래서 보통 우리 한식엔 찌개가 많죠.
근데 이 찌개가 상당히 위에는 안 좋고 또 아버님 연배들에도 좀 안 좋은 걸로 위암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뜨겁지 않게 식혀서 드시고 짜거나 맵지 않게 싱겁게 드시는 버릇을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혀에 있는 입맛도 변하죠. 그래서 감각을 느끼는 이 혀의 돌기도 사실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앵간히 짜게 안 하면 이게 맛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혀가 맛을 못 느끼시는 거지 몸에 들어오면 그게 다 소금기 높고 위에는 안 좋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조금 입에는 맞지 않더라도 싱겁게 가능하면 드시고 담백하게 드시는 게 위암이라든지 소화, 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인데요. 뭐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운동도 언제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나빠지실 수 있어요. 운동을 과하게 하다가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오실 수도 있고 관절에 무리가 오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운동하는 요령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운동은 우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면 약간 그냥 숨이 찰 정도로 하셔야 돼요. 씩씩거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숨이 좀 찰 정도로. 그래서 맥박 숫자가 보통 70회인데 한 120회 정도 안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오고 관절에 무리가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숨이 좀 차지만 옆 사람하고 운동하는 친구하고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그런 강도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 등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일주일에 3번, 4번, 5번 정도 그러니까 좀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할 때 막 몰아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주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까지. 네,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의 근육이나 심장이 손상이 될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운동 강도나 또 횟수나 또 시간을 조금 조절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중풍을 이야기하다가 조금 곁으로 샜는데요. 우선은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짜지 않게, 뜨겁지 않게, 그리고 하루 3번 가능하면 챙겨서 드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소가 몸에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가능하면 운동을 통해서 심장과 폐활량을 좀 점점 넓혀주시지 않으면 이 산소가 노화된 혈관으로 잘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운동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이렇게 좀 필요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나이에는 이제 종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40이 조금 안 됐지만 그런 나이를 이제 일령 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보고 이 사람이 몇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령 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일령 나이가 똑같이 70세라도 그 사람의 건강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피를 빼보고 방사선 검사를 해보고 운동을 시켜서 얼마나 몸이 건강한지 검사를 해보면 그 생리적으로 70세 노인이신 것 같지만 실제로 50세 정도의 체력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게 이제 생리적인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50세인데도 검사해봤더니 70세 정도의 체력을 가진 분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이보다 최소한 5살에서 10살은 좀 젊은 생리적 나이를 가졌으면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심리적 나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몇 살이니까 난 못하겠어 이런 좌절이라든지 적극적이 못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요. 심리적으로 나는 아직 젊고 나는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항상 진취적으로 즐겁게 사시면 심리적 나이가 젊어지시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생리적인 나이도 아마 젊어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겉보기 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좀 적게 말해주세요. 겉보기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겉보기에 몇 살 같은. 딱 맞추셨어요. 겉보기 나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른들도 얼굴을 보면 정말 젊어 보이시는 얼굴이 있죠. 근데 그게 뭐 유전적으로 동안도 있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게 양복 입으신 아버님은 정말 젊어 보이는 동안이신데요. 그래서 아주 동안도 유전적으로 있겠지만 본인이 웃으시면 젊어지고 보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표정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젊다, 뭐 좀 나이가 들었다는 뭐 체격도 보지만 사실 얼굴을 먼저 딱 보잖아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딱 봤는데 얼굴이 그냥 화사하고 이렇게 웃고 계시면 정말 5살에서 10살은 젊어 보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웃음이 보약이다. 예, 그래서 많이 웃으시면 실제 1분을 웃으면 한 번 웃으면 그 에어로빅을 뭐 5분 한 효과가 난답니다. 건강상으로 볼 때는 우리 몸에서 신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5번 하루에 웃으면 운동 굉장히 많이 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겉보기 나이도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웃음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몸들이 건강해지세요. 예, 그래서 우선은 그 겉보기 나이가 앞으로 점점 더 젊어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시니까 앞으로 먹는 거 조금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 조금 신경 쓰시고 그리고 항상 얼굴에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웃어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올 때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어린 사람이.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들도 집에서 그냥 거울을 한 보고 이렇게 웃어보세요. 네, 그러면 웃는 내가 웃겨서 또 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웃음은 본인한테도 좋고 또 보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아버님, 어머님 젊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말 붙이기도 좋고 또 뭘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좋고 네, 그런 도움을 요청하기도 좋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그 식사하고 운동 부분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강상으로 저한테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시면 질문도 받아볼까요? 여기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대행성 관절염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25살부터 아까 우리가 노화가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이라는 거는 늙었다는 거거든요. 뼈가. 예, 그래서 뼈는 25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그때부터 1%씩 약해집니다. 애가 자랄 때 보통 이제 뭐 종아리뼈가 요만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종아리뼈가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키가 크죠. 조금 더 자라면 이렇게 종아리뼈가 더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렇게 길이가 쭉 길어지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탄탄하게 조직들이 이렇게 꽉꽉 채워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는 단계 그리고 단단해지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는 25살이라고 하는 시계가 뇌에 딱 들어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감소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뼈 자체가 힘이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쿵 디뎠을 때도 이 표면에 손상이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쿵 디르면 이제 25살에 35, 45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면 여기가 손상이 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길이가 다시 짧아지시게 돼요. 다시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 있던 촘촘하던 무기질들도 조금씩 빠지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퇴행성이라고 해서 뼈의 표면은 매끈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부딪혔을 때 아프지 않겠죠. 근데 여기가 거칠거칠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왜 이렇게 퇴행성이 되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생로병사를 겪잖아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든지 퇴행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 그러니까 덜 늙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이 아예 안 올 수는 원래 없는 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늙어가는데 가능하면 젊은 몸을 유지하도록 생활 습관, 먹는 것, 운동하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관절을 가지게 하려면 관절에 좋은 음식이 있을 거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족력이라고 해서 그 가족들이 잘 겪는 질환이 있는데 만약에 퇴행성 관절이 그 위에 선친대 아버님, 어머니한테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분들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 관절이 나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 지금 할머니, 할아버님께서 만약에 지금 관절이 있다. 나보다 좀 빨리 왔다면 자녀분들, 손주분들한테 평소에 너 관절 조심해라. 이렇게 꼭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관절 좋으려면 체중 안 나가야 되고 또 평소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아까 50 오락 그랬죠? 50분 공부하면 컴퓨터 오락하면 10분은 좀 걸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 하체에 물찜질이라든지 또 처음에 움직일 때 다리 관절 운동 같은 거 꼭 하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해주면은 그 집안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퇴행성 관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칼슘을 많이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은 우유, 어류, 그리고 콩, 두부 이런 데 이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을 좀 지연시키시려면 아까 무릎 찜질하는 거 그리고 일하시기 전에 다시 무릎을 좀 움직여 주시는 거 그리고 음식에서 우유, 그다음 어류, 콩, 두부 같은 걸 섭취하셔서 가능하면 뼈가 빨리 닳지 않도록 보충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앞에 하라고. 동물의 뼈, 사물 이런 거를 먹으면 더 좋아진다는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오스칼이라든지 칼슘 제제 같은 거 약국에서 또 제약에서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칼슘은 음식 속에 있는 칼슘이에요. 그렇게 제품으로 조개 껍데기 갈아가지고 제품으로 판매하는 칼슘은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칼슘 보충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허구,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 흡수해야 그 칼슘이 들어오거든요. 예, 맞죠? 그래서 그 음식 중에서 금방 잡뼈라든지 사골 이런 것들은 뼈에는 뼈가 좋고 눈에는 눈이 좋고 예, 생선 눈알 딱 빼먹으면 눈에 좋거든요. 예, 그 사골 먹으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예, 그래서 사골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뼈의 성분이 당연히 사람의 뼈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뼈를 이렇게 구우시면 이 위에 이제 식혀보면 여기 기름이 있지. 기름. 요걸 꼭 걷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잡뼈라고 하는 게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골도 좋으신데 잡뼈 많이 구워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잡뼈에 미역을 좀 넣어가지고 구워서 그 위에 있는 기름 살짝 걷어내시고 한 컵씩 이렇게 이제 드시면 도움 많이 되시죠. 되시죠? 예, 아버님. 늙으면요 냄새가 난다고요. 냄새 나죠? 예. 날마다 모여가 하는데요. 그게 좋아요. 냄새는 우리 이제 집에 습기 여름에 습기 이렇게 있고 곰팡이 피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에도 곰팡이들이 있어요. 무좀 같은 것도 이제 곰팡이 일종인데
발, 귓구멍, 뭐 겨드랑이, 뭐 사타구니, 뭐 이런 데 다 그 균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도 내가 좀 냄새가 난다 생각하면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 우리 할아버님 여자친구 만나실 때도 아무리 꺼려지실 텐데요. 혹시 담배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담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몸에 좋지 않은 냄새 많이 나니까 혹시 담배를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커피 같은 걸 그냥 차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드시는데 사실은 커피도 마시고 나면 옆 사람한테 냄새가 좀 안 좋게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씻는 거를 이제 잘 씻기는 하셔야 되는데 피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균들이 젊을 때는 뭐 한 10cm 하나 정도 있었는데 나이가 드시면 이 균들이 한 10개 정도로 증식이 되세요. 그리고 오줌을 받아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봐도 젊을 때는 오줌에 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세균이. 근데 나이가 드시면 정상적으로 10개까지는 정상으로 봐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균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 균이 증가되지만 그게 병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냥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악취라는 부분도 아마 그 균이 증가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면역력이라든지 피부의 상태가 좋으시면 훨씬 덜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결 부분, 씻는 부분 좀 신경 쓰시고요. 아니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 코에 비염이 있다든지 충농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관지염이 있다든지 해도 이 채취가 조금 더 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은 한 원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딱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부하고 식중하고요. 발이 아픈데 먹는데 그거 먹으라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부하고 식중. 우선은 식초는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실험을 해보면 실험실에서 이렇게 이제 비커 안에다가 균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이 균이 자라는 속도를 이렇게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알칼리 액을 딱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균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산성 알칼리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으면은 균이 계속 자라나게 돼요. 우리 몸 안에서. 아까 오줌에도 나오고 피부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산성이 되면 균이 굉장히 잘 생기는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게 되면 균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균이 잘 증식하지 않아서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식초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야채, 그리고 식초, 그리고 현미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 자체가 무릎에 좋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잡균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꿀은 뭐 각종 영양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으세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드시면은 이 호흡이 짧아지고 기관지가 마르고 자꾸 입안이 건조해지고 또 피부도 윤기가 떨어지시잖아요. 그게 바로 폐에 수분이 부족하시고 폐에 진액이 부족한 증상인데 꿀 자체가 가장 폐에 진액을 빨리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세요. 네, 그래서 꿀을 드시는 거는 피부 건조하고 호흡이 좀 가쁘고 또 코가 자꾸 마르고 네, 또 숨질이 좀 가쁘시고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만큼 호흡이 좋아지면 우리는 아까 산소가 몸에 들어가야지 혈액에 좋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가 좋아진다는 거는 바로 호흡량이 좋아진다는 거고 대기에 있는 산소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 속에 산소가 많이 돌아서 이 관절이나 다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질문 없으세요?
없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갖고요. 혹시 명함이 필요할까 해서 바깥에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시면 그때 또 문의하시면 제가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 아니면 똑바로. 우선은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게 기름이거든요. 버터 같은 거. 그게 고반에 점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면 실제 내장에 그 버터가 나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배인데 우리가 복부에 보면은 위가 있고 여기 간이 있고 여기 콩팥이 있고 방광이 있고 이렇게 내장 기관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살이 찌게 되면 이게 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지방들이 이렇게 자꾸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장에는 우리가 혈관들이 있죠. 피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많은데 이 지방들이 뱃속에 이렇게 자꾸 차다 보면은 혈관이 눌리시게 돼요. 그래서 간에도 기름기가 또 생기시게 되고 전립선이라고 해서 소변 보는데 거기도 지방이 챙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 오줌 누는데도 지방 덩어리가 자꾸 생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뇌혈관, 제일 문제는 이제 뇌혈관인데 복부 비만이 되면 뇌혈관 장애가 와요. 여기에 있는 기름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복부 지방을 줄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방을 줄이시려면 우선 식사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비만에 따른 식사요법을. 그리고 지방이 빠지기 위한 운동요법.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버님이 질문하신 식사요법. 근데 지금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국수만 조금 먹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건강하시려면 5대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무기질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금방 밀가루에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골고루 들어와야지 우리 몸 안에서 내장들이 잘 움직이시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음식만 골라서 사과만 먹겠다 아니면 뭐 두부만 먹겠다 아니면 국수만 먹겠다 빵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초기에는 식사량 줄인 게 좀 표가 나는 것 같아요. 5kg 정도 빠지셨죠? 근데 실제 이 5kg가 지방에서 빠졌냐 검사를 해보면 지방에서 빠지지 않아요. 자기 몸에 있는 단백질, 뼈에 있는 무기질 이런 거를 빼고 지금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소를 골고루 5대 영양소를 맞춰서 드시면서 전체적으로 적게 먹는 식으로 하셔야 되지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면서 난 작게 먹었으니까 지금 지방이 빠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한 가지 음식만 계속 그거만 먹으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조금만 지나면 영양장애가 오게 돼요.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부족하니까 뼈에 있는 거를 계속 빼서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선한 음식에서 받아들인 무기질과 이 뼈에서 오래 있던 무기질은 신선도가 틀리겠죠. 음식에서 좋은 영양소를 공급을 받지 않으면 뼈도 약해지지만 내장도 약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체중이 주는 게 실제
몸 안에 있는 지방이 준 게 아니고 뼈라든지 근육이나 수분이 줄고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5kg에서 7kg 정도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감량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몸이 계속 붓거나 살이 다시 찌게 되는 요요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오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이어트를 할 때는 몸에 해가 되는 식단을 선택해서 하시면 안 되고 영양소들이 균형을 잘 잡은 한식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좀 드시고요. 그리고 야채를 좀 드시고 그리고 김치도 좀 드시고 그래서 밥하고 한 4-5가지의 반찬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양을 전체적으로 좀 줄이셔야 되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먹고 그럼 밥만 먹거나 국수만 먹거나 하는 거는 영양소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조금만 지나면 부작용이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대 영양소를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식단표 드릴게요. 식단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운동이라고 해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빨리 걷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걷기를 숨이 조금 차지만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하셔서 30분, 조금 늘려서 40분, 조금 더 늘리시면 50분 평지 걷기. 그래서 노인들이 운동할 때 가장 나쁜 거는 경사길 걷기입니다. 경사길을 걸으시게 되면 무릎 관절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평지 걷기로 이제 그렇게 40-50분 정도 점점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하체도 튼튼해지시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살도 빠지고 아마 그런 효과 있으실 것 같아요. 세 끼를 한식으로 골고루 드셔야 되고요. 이제 뭐 생선을 먹더라도 튀기지 말고 조림으로. 그러니까 요리를 하실 때 식용유 쓰시면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요령이세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데 졸여서 먹으면 그게 칼로리가 높아지지 않는데 이렇게 구워서 드시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지세요. 그러니까 뭐 달걀을 예로 들면 달걀 단숙을 해서 드시면 뭐 칼로리가 한 80이면 달걀 후라이를 해서 드시면 150까지도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만이라는 거는 원래 고칼로리를 먹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는 요리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식용유를 이용한 그 조리법은 비만 치료할 때 굉장히 나쁘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자세하시고요. 이제 또 조금 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지러운 거. 어지러운 거는요,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한 가지는 뇌에서 이 말랑말랑한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산소가 머리에 안 오고 피가 머리에 안 와서 어지러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안 맞아서 어지러울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우리가 균형을 잡는 거는 이 눈이 있거든요. 눈이 삐뚤어져 있지는 않아요. 항상 눈은 똑바로 돼 있어요. 목이 삐뚤어지고 허리가 삐뚤어질 수는 있지만 눈은 항상 똑바로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눈이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나이가 드시면서 노안이 되거나 좌우 시력이 차이가 나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입력이 똑같이 안 되니까